안녕하십니까. 전화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 문제. 자,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번을 보시게 되면 감압이라고 하면 15mm Hg 이하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단위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15mm H2O 이하가 아니고 15mm Hg 이하가 되겠죠. 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밀폐 용기라 하면 어떤 물질을 차단하는 거죠? 이 물질. 그리고 냄새가 없다라고 한 것은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정확히 취한다고 하면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액체를 취하는데 액체를 취하는 그 청량 기구가 뭐죠? 부피피펫이죠. 그래서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누운건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유량 측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을 보시면 모든 유량 규모에서 하나의 하도로 형성되는 지점. 자, 그리고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도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 여기서 도섭이라는 것은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걸어서 가는 길을 도섭이라고 해요. 교량 등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하부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부 지점이 아니고 어디죠? 상류 지점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분류나 함유가 없는 지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을 한 번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의 하도로 형성이 되는 지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식생 성장이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에 보면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교량의 상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은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도습으로 측정이 가능한 곳.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답으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존산소를 전극법으로 측정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나와 있어요. 자, 가버려 보면 정량 한계는 0.1mg 이하이다고 그랬어요. 자, 정량 한계가 잘못됐어요. 그죠? 정량 한계가 얼마죠? 0.5mg per 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번 경막 필름은 가스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 황화수소 가스의 유입으로 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 여기서 황화수소라는 것은 뭐죠? H2S를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답번에 보시게 되면 자, 정확도는 수중의 용존산소를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서 산출한다. 여기서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법을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답은 정확도는 4회 이상 측정해서 측정 평균 값의 상대 백분율로서 나타내며 그 값이 95%에서 10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 방법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적정법, 적정법을 다른 말로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극법, 그리고 광학식 센스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4번. 사각유의 수도가 80cm, 절단의 폭이 2.5m이면 유량은 얼마인가? 단 유량 계수는 1.6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 보게 되면 자,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폭 자체가 얼마냐면 2.5m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80cm니까 0.8m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각유에서 유량 Q 권한 공식은 kBH 2분의 3승이에요. 특히 여기서 H의 2분의 3승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삼각유에서 유량 구하는 식은 KH 2분의 5승이에요. 그래서 H의 2분의 5승을 하는 것은 삼각유하고 그리고 2분의 3승을 하는 것은
사각유효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K라는 것은 유량계수죠. 주어지는 유량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유량계수 1.6을 씁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은 내면폭 2.5m, H라는 것은 수두 0.8m죠. 그래서 0.8m에 2분의 3승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86m의 삼성 per 미니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는 기본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처거든요. 그래서 분을 시간이나 데이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시간 단위를 어디까지 고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해주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흑광도 값이 1이라는 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흑광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봅니다.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그래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로그의 역수가 되는 10의 x를 없애주시게 되면 투과도라는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a. 그러면 흑광도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0.1이라는 투과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투과율이 0.1이라는 것은 투과 퍼센트가 10%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용액이 있잖아요. 용액으로 들어가는 또는 나가는, 그래서 들어가는 강도 I0가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흡수된 값이 얼마가 흡수됐느냐? 빛이 90%가 흡수됐어요. 그러면 투과된 값은 지금 여기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 10%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답을 찾았을 때 흡수된다고 그랬으니까 입사강의 몇 퍼센트가 지금 흡수되는 거예요? 90%가 흡수된다고 그랬죠. 쭉 흡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입사강의 90%는 흡수되고 10%는 투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따라서 답은입니다. 따라서 답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흑광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6번 분석에 요구되는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측정 항목은 그랬어요. 자, 먼저 염소이온은 보시면 28일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은 7일, 그리고 총인은 28일, 그리고 용존 총인도 28일. 따라서 전체적으로 28일인데 부유물질 한 개만 며칠이 되는 거죠? 7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유물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을 한다는 말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이 몇 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은 가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몇 도냐면 10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0도씨,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이크롬산 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시 사용되는 적정액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COD를 이야기합니다. 자, COD를 측정을 했을 때 다이크롬산 칼륨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COD CR이 되겠죠. 그래서 COD CR을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적정액은 주로 뭐를 사용하죠? 황산 제1체 암모늄. 노르말까지 나타내면 0.025 노르말 황산 제1체 암모늄을 사용하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1 노르말 NaOH의 표준 용액 팩터가 1.008 30ml를 완전히 반응시키는데 0.1 노르말 H2C2O4 용액 30.12ml를 소비했을 때 0.1 노르말 H2C2O4의 팩터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NaOH 용액에 보면 노르말 N1 그리고 팩터 F1 그리고 부피 V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H2C2O4에 해당하는 노르말을 N2 그리고 부피를 V2 그리고 팩터를 우리가 계산한 팩터를 F2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식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적정식으로 표현하면 N1 V1 F1은 N2 V2 F2 여기서 우리가 F2가 미지수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N1이라는 것은 0.1노르말 그리고 V1은 30ml F1은 1.008 그리고 N2는 0.1 그리고 V2는 30.12 그리고 F2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1.004라는 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심이 0.6m, 폭이 2m인 하천의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심이 각 부분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하천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평균 유속을 계산했을 때 수심이 0.4m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0.4m 미만인 경우에서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경우와 0.4m 이상에서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경우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0.4m 미만이라고 하면 60%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평균 유속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0.4m 이상이 되면 20%에 해당하는 유속과 60% 지점에 8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0.4m 이상이 되게 되면 20% 지점과 80% 지점의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평균 유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수심이 얼마냐면 0.6m입니다. 그럼 0.6m면 어디에 해당하죠? 0.4m 이상에 해당하니까 평균 유속 1.3 플러스 0.8을 더해서 2로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를 곱하죠? 면적. 면적이라는 것은 수심하고 폭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자, 계산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된 값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 0.4m 이상이에요. 그러면 20% 지점에 해당하는 속도와 80% 지점에 해당하는 속도를 더해서 2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1.05m/s가 나왔어요. 그럼 평균 유속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 평균 유속에 뭐를 곱해주는 거죠? 면적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면적이라는 것은 수심 곱하기 폭이니까 0.6m와 2m를 곱하면 1.2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제곱미터 곱하기 속도, 평균 유속이 되니까 1.05m/s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유량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에서 요구하는 시간 단위를 여러분들에게 변경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정답에서 요구하는 시간 단위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시간 단위가 일치를 하는지를 반드시 숙지를 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석을 위한 채취한 시료에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함유된 경우에 적합한 전처리 방법은 자, 우리가 암기법을 했을 때 점토질이 있어요. 점토질 그리고 규산염.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했죠? 점규, 절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불이 절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점토질의 절, 그리고 규는 규산염의 규, 과불이라는 것은 과염소산과 불화수소산. 항상 산은 앞에 뭐를 주입하죠? 질산을 먼저 넣죠. 그래서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암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숙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2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약이라는 정의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내죠? 10% 이내.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10%이니까 가나다에는 답이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라번에 보시게 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류 채취 기준에서 답을 찾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팁으로 내려가시면 채취 횟수는 2회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채취 시간 간격이 나오면 무조건 6시간이에요. 그리고 분해 간격이 나오면 무조건 30분, 평균이 나오면 산술평균. 그래서 이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면 시간 6시간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죠? 분이 나오면 30분, 횟수가 나오면 2회. 따라서 답은이 정답. 따라서 팁에 답을 찾는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그냥 점수를 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다음 중에서 투명도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투명도 판의 지름은 30cm이다. 맞습니다. 답안의 투명도 판에 뚫린 구멍의 지름은 5cm이다. 맞죠? 답안의 투명도 판에는 구멍이 8개가 뚫려 있어요. 답안의 투명도 판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3kg이 되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줄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줄이 기울어지는 경우에서는 투명도판이 가볍다는 소리예요. 압력에 지금 수압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기울어지는 경우는 추를 추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추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 되는 거죠? 추의 무게는 2kg짜리를 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 판의 무게는 원래 3kg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를 추가했을 때는 2kg의 추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무게가 잘못됐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5번. 투과율을 이용하는 색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보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색상과 색도 차를 계산하는데 링겔만 니켈슨의 색도 공식을 쓴다고 하는데 링겔만 니켈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떤 식을 쓰죠? 아담스 니켈슨의 색도 공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번 백금 코발트 표준 물질과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수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번에 비슷한 색상의 폐하수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색상이 같거나 서로 다르거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료 용액의 색도가 250도 이하인 경우에서는 흡수셀의 청장이 5cm인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가번. 원래는 나번과 다번이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상 BOD 값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 희석에서 시료를 조제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오염이 심한 공장 폐수입니다. 그럼 0.1에서 1.0%. 그리고 오염된 하천수입니다. 하천수는 25에서 100%. 그리고 처리해서 방류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는 1%에서 5%예요.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라번이고 여러분들은 풀이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그리고 57번에 보시게 되면 노말액산 추출 물질 시험법에서 노말액산 추출을 위한 시료의 pH 기준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메틸오렌지. 그리고 적정은 1 플러스 1 HCl. 그러면 4 이하, pH 4 이하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색깔은 황색에서 적색이 되는 점을 pH 4 이하로 보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인을 용매 추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각 성분별 정량 한계는 자, 용매 추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유기인을 우리가 정량을 해요. 그때 측정 한계가 얼마죠? 0.05mg/L니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웨어의 수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의 수로는 목판이나 철판, PVC판, FRP 등을 이용해서 만들며 부식성을 고려해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 나번의 수로의 크기는 수로의 내부 치수로 정하되 폐수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한다. 다번의 수로는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며 수위를 잃는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유수의 도입 부분은 상류층의 수로가 외의 수로폭과 깊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없어도 좋다고 하는데 자, 없어도 되는 부분은 작을 경우가 아니고 깊이보다 어떤 경우에요? 클 경우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60번을 보겠습니다. 수온을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을 측정 시 물속에 있는 수온을 금속 수온으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은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산화를 시키는 시약은 뭐죠? 이염화 주석이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1번입니다. 공동처리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 배출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 광거 등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방법, 구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가번을 보겠습니다. 가번을 보시게 되면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 조절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에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mg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 조정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배수관 입구에서는 유효 간격이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자, 스크린 같은 경우에서는 유효 간격이 얼마죠? 10mm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은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이 150mm. 자,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2번에 보시게 되면 물안경 보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가만의 배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수질오염 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죠. 답은 불투수면이라는 것은 빗물 또는 눅눅는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나 주차장, 보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강우 유출수에서 강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오염원이냐? 점오염원이 아니고 비점오염이죠. 그죠? 자, 비점오염원에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눅눅는 물 등을 우리가 강우 유출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빗물이라는 것은 비점오염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염 물질의 정의를 나타냈을 때 점오염원에 관계되는 내용이냐, 비점오염원에 관계되는 내용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면 기타 수질오염 시설 중에서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의 규모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복합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4번.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중에서 헥사클로로벤젠 기준값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헥사클로로벤젠이라는 것은 중간에 0이 몇 개? 4개. 그리고 0이 4개, 끝에 숫자가 4.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헥사클로로벤젠은 중간에 소수점 이하의 0이 4개.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4라는 거.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출오염 기준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BOD 그리고 TOC, SS의 기준치가 2000m의 삼성 이상인 경우와 2000m의 삼성 미만인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자주 설명한 내용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를 숙지를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라번이 잘못됐어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66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 물리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응집시설, 답은 hợp착시설, 답은 이용교환시설, 답은 침전물 계량시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다라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적 처리시설이고 물리적 처리시설은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가 아닌 것을 보시게 되면 상수관건은 아니에요. 그죠? 자, 지하수로 있고 운하 있고 농업용 수로 있고 하수관거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답이 항상 상수관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또 잘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68번. 다음 중에서 호소수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 측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호수로서 만수위를 기준합니다. 만수위를 기준했을 때 면적이 30만이 아니고 얼마죠?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수,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지수하는 호수, 환경부 장관.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수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수질오염이 심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수도 환경부 장관. 따라서 나다라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는 자, 여기서 만수위 30만이 아니고 50만으로 고치면 시도지사.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기본계획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다음에 오염물 분포 및 폐수 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다음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부담금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대상 지역의 수질 역량에 관한 사항, 라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및 폐수 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폐수 처리 개통도, 처리 능력,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 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5번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6번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부담금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번 총 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 그리고 8번의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9번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출제가 자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정도, 출제 빈도는 보통 정도 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면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공공수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번의 상수광거, 나번의 하천, 그리고 호수, 라번의 항만.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가번의 상수광거는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연안해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의원은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변경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허가사항보다 달라진 게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상호나 대표자, 사업명, 업종의 변경, 그리고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100분의 15.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비점오염은 또는 비점오염은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나번의 제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다번에 제3종 사업장은 2년 이상 수질환경 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2년이 아니고 경력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그리고 4종, 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입니다. 자, 73번에 보시면 위 업무 보고 사항 중에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의 보고 횟수는 자, 연 몇 회죠? 연 2회입니다. 여러분들 위 업무 보고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74번에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의 유형별 기준 중에서 자연형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보기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풀이에 나와 있는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성형 시설이 있어요. 반면에 장치형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여과형 시설이 있고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자연형 시설이 아닌 걸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치형 시설을 찾으라는 겠죠. 따라서 장치형 시설은 라번의 스크린형 시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과 부가금 산정 적용 시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초과 부가금 대상 물질의 1kg당 부가금액을 반드시 여러분들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으로 다시 나열을 시켜서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크롬 및 그 화합물은 75,000원입니다. 유기인
화합물은 15만 원, 그리고 시한화합물도 15만 원, 그리고 비소 및 그 화합물은 10만 원이에요. 따라서 가장 낮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7만 5천 원이 되는 크롬 및 그 화합물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낚시 제한구역에서 낚시 방법의 제한사항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제한기준에서 제한구역에서 제한기준입니다. 자, 한 개의 낚싯대에 4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그러면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개의 낚싯대에 몇 개의 낚싯바늘이 들어가죠? 5개죠. 그래서 한 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는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제한사항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제한사항은 낚싯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떡밥이나 어분을 던지는 행위도 제한행위입니다. 그리고 한 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 한 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 그리고 한 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끼워서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7번에 보시면 중점관리 저수지의 지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단위가 뭐죠? 단위는 미터의 삼성입니다. 그죠? 미터의 삼성은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천만 미터의 삼성,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8번에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인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기간은 즉 가동 일수는 5월 1일입니다. 자, 우리가 풀이해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기본이 50일이에요. 근데 미생물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70일을 시운전 기간으로 줘요. 그리고 물리적과 화학적은 얼마죠? 30일 기준. 그래서 물리적 30일, 화학적 30일, 생물학적 50일, 그리고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지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70일. 근데 5월 1일이니까 이 기간에 안 들어가죠.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죠? 50일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목표, 나번에 상수원 및 물이용 현황,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가번이죠. 자, 대관령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자, 그리고 상수원 및 물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점오염은, 비점오염은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조치, 추진사항,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대관령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이 내용은 물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계획 또는 물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 어떤 내용으로 나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에 보시게 되면 80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부과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가번의 배출오염 기준에 초과 여부 들어가죠.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시점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고려사항에는 5가지가 있는데 배출오염 기준에 초과 여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있어요. 그리고 자가 측정 여부가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
5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CBT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다는 기분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